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날카로운 훈수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정 지지도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가 31% 긍정평가였는데 이번에 33%로 2%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62에서 59, 3%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연령평가를 보면 7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에서 또 50% 이상이 부정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지금 저 부분이 윤 대통령 그리고 용산 입장에서는 뼈 아프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죠. 너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 36, 국민의힘 34, 전주와 똑같고요. 무당층이 한 1% 정도 늘었네요. 자, 변호사님.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긍정평가가 한 2%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그동안에 그래도 정성을 많이 기울였던 2030. 예. 2030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60%를 다 넘어요. 그리고 40대, 50대까지 그렇고 60대도 문제는 60대도 이 부정 의견이 높은데 다행히 60%는 넘지 않고 50%를 넘었죠.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뭔가 원인이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화룡이 생겼다 하면 뿌리가 근이 굉장히 깊이 박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뿌리가 깊은 어떤 불만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 정치평론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인들도 지금 제대로 못 짚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첫 번째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소통 부족이다. 처음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갈 때 왜 옮겨갔습니까? 청와대가 구중궁궐 안에 있는 마치 옛날에 임금처럼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서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용산으로 가겠다. 기자들과도 거리가 멀고 이런 소리도 했었잖아요.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깨놓고 나서 지금 한번 보세요. 도어 스태핑을 잠깐 하더니만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자회견인데 미국 대통령 같으면 이거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 2달에 한 3번꼴 평균을 계산을 하면 그 기자실에 나타나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러고 갑니다. 예고 없이 하기도 하고 예고를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기자회견이 연례 행사가 됐는데 올해는 지금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해요. 이러니까 대중의 불만은 굉장히 크죠.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 자신이 영업사원 1호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다. 이러면서 외국을 문 대통령과 똑같은 횟수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18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중이 영업사원 1호로 인정을 하지 않는가 하면 소통 부족인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령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정책 내놓고, 지시를 하고, 때도 고치고, 개혁을 하고, 이런 온갖 조치들을 막 하는데, 그것이 대중에게 먹혀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오히려 논란 피하려고 가는 거야?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예. 가령, 이 서민들을 위한 조치들을 쫙 하면,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당연히 이런 공격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독선적이다. 소통 부족이다. 일방 통행식 통시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고, 두 번째는요. 뭐니 해도 민생입니다. 오늘 또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의견 1순위가 뭔가 하면 역시 민생이란 말이에요. 경제 민생이거든요. 민생인데 민생도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를 늘린다 하는데요. 일자리가 늘어난 일자리가 있어요. 60대 여성 이 돌봄 일자리. 이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20대 일자리는 늘지 않습니다. 핵심은 20대 일자리가 늘어나고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제 신문에 반짝 반가운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늘지 않다가 처음으로 1만 개가 늘었다.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늘기 시작한다. 이 기사예요.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경제가 이제 회,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반가웠는데, 20대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핵심은 20대 일자리가 늘어나고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제 신문에 반짝 반가운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늘지 않다가 처음으로 1만 개가 늘었다.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늘기 시작한다. 이 기사예요.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경제가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반가웠는데
이 일자리가 늘지 않고 문제는 지금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는 그대로 계속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고금리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GDP의 100%가 정확히 가계부채입니다. 약간 줄었어요, 이번에 가계부채가. 그런데 주담대는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늘었는데 가계부채는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이 가계부채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돈을 빌리는 쪽은 주로 가계부채를 빌리는 쪽은 주로 서민들과 중산층입니다. 이분들에게 고금리는 문자 그대로 소비 여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옷을 사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이래도 못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만이 많죠. 네. 뭐 정권 바뀌어봤자 빌 수 없더라. 오히려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 정치권의 뭐 가장 떨어진 뜨거운 이슈는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입니다. 자, 제 3지대의 몸집이 커질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전격 이낙연 전 대표가 20여 년 이상 몸담던 민주당을 탈당했죠. 이낙연 전 대표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이었던 분을 통일부 장관, 안기부 장 이렇게 시켰었어요. 지금 제3지대에서 만날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던 그분들과 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전 대표 2월 창당을 목표로 오는 16일에 신당 발기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자, 민주당 내에서는 뭐 강한 비판을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뭐 DJ 정신,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까지 탈당을 계속 망설여왔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24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본인이 과거에 열린민주당이 분당을 했잖아요. 그때도 안 따라갔더라고요. 네. 노무현 정권이 생기고 노무현과 함께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다 나와가지고 열린민주당으로 갔는데 이쪽에 남아있는 분들은 근데 하나가 뭐 이런 분들하고 몇 분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잔류를 택했어요. 그럴 정도로 본인이 그 민주당이라는 그 명칭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사당화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결국은 나에게도 미래가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 탈당을 또 다른 세력이 이제 원칙과 상식 그 중에서 윤영찬은 빠지고 3인방이 이제 탈당을 했고 또 밖에 독자적으로 창당을 선언했던 금태섭, 네. 양양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간 이준석이 있잖아요. 이래서 한 5개 정도 세력이 있는데 이걸 지금 빅텐트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낙연 대표도 빅텐트를 치자 이쪽에 기울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나간 그 원칙과 상식 3인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아주 적극적이에요. 예, 근데 뭐 이원욱 의원이 그랬습니까? 7명 정도는 모여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만 준연동제로 그대로 가게 되면 이게 투표 용지에 정당 이름이 수없이 들어가니까 네. 기호 3번을 받으려면 7명 정도는 현역 지역구 의원이 모여야 된다.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근데 탈당도 있을 수 예, 있다. 이 추가 탈당이 뭐 저는 한 10여 명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낙연계라고 알려진 서른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든요. 본인의 지역구에 다른 사람이 도전을 안 해서 그냥 있는 건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공천을 또 운운하면 곧장 나올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령 정봉주가 그 자기 공천으로 들어간 박용진 예. 뭐 이런 사람은 고민이 크겠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격 공천 명단에 올라간 그 숫자가 제가 보기 줄잡아 한 10여 명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수도권 이 121석 중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언제 또 탈당을 할지 모르겠다. 예. 뭐 어떻든 탈당이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빅텐트지 이념과 정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가 정권을 획득하게 하겠다면요. 그건 헌법에 있는 헌법 8조에서 정한 정당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정당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빅텐트의 의미가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그거 같아요. 아니죠. 예컨대 과거 빅텐트는 가리 이렇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뭐 여기저기 나와서 성격은 다 보수주의자들인데 예컨대 따로따로 서로 감정싸움이 있어서 따로따로 놀면 야 우리 빅텐트에 다 모이자. 응? 그리고 혹은 옛날에 민주화 세력들 민주화 세력들은 이제 군사 정권에 대항을 해서 문자 그대로 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아주 예. 급진적 성향 그렇지 않은 예, 분들. 큰 네. 문제는 같았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 빅텐트 안에 다 모이자. 이래서 함께 정당을 꾸미자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건 이념과 정책이 다 다른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이념과 같은 정책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길사체인데 예. 그런 헌법에서 정한 정당의 의미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낙연 전 대표는 말 것도 없이 원칙과 상식 멤버들 그리고 금태섭 같은 이 법률가들이 이게 정당을 얘기하고 빅텐트를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할까? 예. 스스로 후진적 민주정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닐 텐데 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 예. 단순히 세력화를 하기 위한 이합집산 같으면요. 그건 안 하는 것이 후대에 욕을 안 듣는 길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과거에 엄중낙연의 이미지가 있으면 같이 하기 어렵다면서 약간 좀 소위 좀 아직까지 거리감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몸값을 얘기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아직까지 현역 의원들은 나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현역 의원이 아닌 분은 가령 이번에도 오늘 또 누구죠? 수원에 있는 분 또 한 분 또 김용남 전 의원. 김용남 의원이 또 합류를 했죠. 현역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을 계속 모아서 범보수 쪽에 있었던 분들 이 새로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분들이 다 이게 모이는 집산지가 될 판인데 몸값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올려야 되는가 하면 이 정당에서 앞으로 비례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역구에 이 경쟁이 붙으면 지역구 공천에서 누구에게 더 가산점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여기도 경쟁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몸값을 올려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이번에 또 낙선을 하면 문자가 들어 정치적 낭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선인 겁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반드시 의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의회에 들어갈 방법은 참 어려워요. 예컨대 지금 비례대표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이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만치 않은 게임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본인은 스스로라도 이 몸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자,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는데 정영환 위원장, 고려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10명 중에 법률가가 절반입니다. 5명 정도. 1970년대생이 좀 많고요. 평균 나이는 55.6세.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아주 또 특이하게 이 사이버대학교에서 그 호텔 뭐 외식 경영학과 학과장 예.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컨설턴트 그룹의 이 장도 있고 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역시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한 두 개를 봅니다. 하나는 너무 법률가가 많은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이분들 중에 외부의 위원들 중에 정치를 아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눈 씻고 봐도 없다. 그래서 이철규 영입위원장이 또 결국 핵심 아니냐 방점이 찍힌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게 사무총장은 아니지만 요 네. 직진까지 사무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당의 전체 이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어디가 취약점이고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우리 안방이고 텃밭이다 이건 환히 다 보일 거예요. 이철규 의원에게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또 마침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를 불러 넣었을 때 이분을 어디에 배치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뭐 안방인 어느 지역구에 아니면 이분은 조금 어렵지만 전략 공천을 하겠다. 아니면 이분은 비례대표로 뭐 돌입도록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쉬운 그런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철규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자 이번 공천은 결국 용산스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한 몸이라고 보거든요. 이 국민들 시선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뭐 뜻을 거스르려서 어떤 선이 꺼져가 있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한 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의원까지 과거 윤회관에서 가장 대통령이 믿고 있는 사람이다. 거의 유일하게 지금 남은 분이잖아요, 그죠? 예. 이러니까 그리고 실제 이분이 참 늘 따뜻한 인품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이러니까 이 이철규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끝내 모든 공천을 관장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행정관 이상 이 수석 비서관들 그리고 장차관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대충 헤아려봐도 50명을 넘습니다. 이 50명들이 지금 뛰고 있는 지역구를 보면 부산 그리고 경남, 경북, 대구 PK와 TK죠. 예. PK와 TK고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험지로 가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뭐 원희룡 가령 장관이 아니 나는 개항을로 가고 싶다. 이런 정치적 이제 입증의 승부를 하면 그런 거죠. 오히려 이런 분들이고 대통령 근처에 있었던 분들은 거의 다 안방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앞으로 공천하는 데 따라서 가령 안방이나 텃밭에는 상향식 공천을 하면 특별한 잡음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더라도 거기에 또 감점을 넣고 기존 이번은 감점을 20% 한다라든가 신인은 가산점을 준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물갈이가 그런 가산점 때문에 가능해진다면 잡음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박민식 장관 정도는 이제 당의 뜻에 따르겠다, 서울 나가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박민식 장관이 결국은 분당을 얘기하다가 계속 밀려가지고 서울 험지로. 근데 저는 제가 보기로는요. 그래서 영등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그게 박민식 장관의 정치적 생명을 아주 길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김민석 의원 지역구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재밌는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어쨌든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인재 영입한 분들 그런데 또 이 공관위원회 외부 인사로 들어온 분들은 총선에서 일단 배제할 것이고 공천을 용산발 공천하지 않고 쿨하게 하겠다 이렇게 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요즘 여의도 문법 하는데 쿨하게 공천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쿨하게 하겠다. 입구에서 기자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이 본인의 문법이겠죠. 쿨하게 하겠다. 이건 나는 외부의 압력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밀고 가겠다 이런 뜻일 건데 그건 제가 보기로는 정 위원장이 좀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공천에 있어서 본인이 아무리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러더라도 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대통령의 의사 여기에 모른 체 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과거 역대 모든 정권이 그랬어요. 결국은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로 힘을 많이 미치느냐 그 정도의 차이였지 대통령실의 뜻이 다 미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령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주진우 전 법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과연 본인이 뜻대로 해운대갑에 배치가 되느냐 얼마 전까지 수용 이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윤 대통령이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이 공천에 좀 관여를 하지 마라. 공천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리고 이 정공관위원장에게 다 맡겨놓아라. 맡겨놓아도 어레이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유리한 지역에는 경선을 이 대중의 뜻에 따라서 뭐 미국 같으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할 입장이 못 되니까 하지만 그렇더라도 경선을 붙이고 그리고 불리한 지역에는 문자 그대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그 가장 기본 원칙인데 네. 그 원칙을 제발 좀 지켜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뭐 지금 친윤 핵심 이철규 위원장 들어오고 윤심 공천 얘기 나오면서 윤심 따라 결국 공천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좀 발끈하면서 지금 당을 이끈 건 대표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본인이 그 요사이 난 요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1박 2일 다녀왔죠. 예. 1992 그 티셔츠를 딱 입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친구가 아주 감성 정치 그걸 아는 것 같다. 요사이 이 선거는 과거의 선거와 달라 그 하버드대 레비치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감성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나 이념을 보고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예인에 대해서 팬심 투표를 하듯이 감성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장 부합하고 있는 정치인이 놀랍게도 정치 신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부산에서 시장에서 다니는데 무슨 아이돌 같더라고요. 환호가 지금 화면 나오죠. 예. 저는 다른 지역에서 도는 거군요. 어쨌든 부산 지역에서 1992 티셔츠 입고 이제 뭐 롯데자이언츠를 좋아하는 부산 팬들을 겨냥한 그런 어떻게 보면 맞춤형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전국을 딱 찔러버린 거죠. 그건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가령 롯데 팬이 이번에 서울에서 LG가 정말 제대로 우승을 해서 한을 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롯데는 그만큼 한이 또 쌓인 거예요. 네, 더 오래됐으니까. 예. 2년 더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그 위원장이 1992라고 떡 찍힌 걸 입고 나타나니까 네. 이 대중들이 보면요 야구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울컥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어떤 화를 제대로 이해를 해주는구나. 네. 마침 지금 거기에 딱 맞물린 것이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헬기를 타고 119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 특권의식을 비쳤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반 서민들처럼 1992 티셔츠 입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저 장면인데요, 그죠? 예. 그런데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지금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티셔츠를 입을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복을 넥타이 입고 다녀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본인이 뭐 대선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즐기는 거 아니냐, 당 상황이 지금 엄중한데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엄중하다는 표현을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썼어요. 네. 엄중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보기로는 하여튼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는 건 맞아요. 이 대중에게 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꾸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다 이래갖고 지금 이 난리가 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30% 초반대에 있는데 이 30% 물론 뭐 갤럽 여론조사입니다만 30% 초반대로 다수당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92 티셔츠 같은 걸 입고 다니면서 메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민주당 검증위가 총선 예비후보자 심사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그리고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뭐 재판 중에 노웅래 의원 또 과거 미투 논란도 있었던 물론 무죄에 나왔습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적격이 나왔는데 일부는 지난 선거에서는 부적격 받았던 분들이란 말이죠. 글쎄요, 뭐 친명과 비명 다른 잣대로 보는 게 아니냐, 국민 눈높이에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특히 보수 쪽 신문에 가장 크게 난 것이 바로 황운하 노웅래. 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황운하는 비록 1심이지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만 그 이제 집행만 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노웅래는 지금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직격인데 뭐 정봉주 의원이사 뭐 미투로 일단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더 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적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온갖 파림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아직도 이 기소가 될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 치산 사건 그런 사건들까지 있고 또 수사를 해야 될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분도 적격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부적격은 누구냐? 당연히 아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보복 운전한 분 부적격 받으셨잖아요. 예, 제가 댓글들을 쭉 예. 훑어봤는데 댓글 한 20개 중에 물론 뭐 보수 쪽 그 독자들이 쓴 글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에 뭐 전과자가 40%가 넘는다 이랬는데 예. 문자 그대로 전과자 정당이 된다. 왜 이렇게 스스로를 그 못 다스리느냐 이런 비판이 댓글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앞으로 그 80일 더 계속이 되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은요 이런 식입니다. 본인이 제대로 해서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헛발질하고 민주당이 뭔가 실패를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그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얻고 있다. 과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뭐 범하는 실책을 그 이익을 반사 효과를 민주당이 얻었다면 이번 총선 정국에 들어와서는 이상하게도 민주당이 계속 헛발질을 한다.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예. 자, 민주당 총선 기획단이 고민하고 있었죠.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불출마 권유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공관위로 공을 넘겼습니다. 자, 올드보이들의 공천 여부 갈등에도 씨앗이 될 거라고 보세요, 변호사님? 이 올드보이들 문제를 먼저 거론했던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아주 지혜롭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관위에서 알아서 하라.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올드보이들은 바꾸 말하면요. 그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자산이 없으면요. 이게 뿌리가 없으면 위에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꽃을 못 피워요. 그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데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추미애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올드보이들이 몇 면이거든요. 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박지원 의원이 또 자신이 계속 그동안 출마를 했던 목포에서 이번에 해남 진도로 가서 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래서 출마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건 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섭섭하겠지만 본인은 더 큰 꿈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더 큰 목표를 향해 가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네. 그런데 또 한편 이 당 전체로 보면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보수 그 집권 여당을 보면요. 막상 그 우리가 그 보존을 해야 될 그리고 거꾸로 한 번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될 당의 자산 올드보이들을 너무 홀대를 해요. 네. 그리고 뭐 이분들 그 또 출마 운운하면 예컨대 한번 그 나갔던 분 이인재 의원 같은 분이 야 나는 경선만 시켜주라 또 하면 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당장 온갖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령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나와야 되고 당에도 고문단이 있고 당에도 그 뒤에 앉아서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얘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당의 자산을 싹 다 잘라내겠다고 하면요. 결국 위 때 그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우군으로 둔 친명계 인사들이 콕 집어서 비명계 의원이 현역 지역구인 곳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공천이 벌어지면 또 추가 탈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명 자객 공천 논란. 이게 참 재밌어요. 경선이 딱 시작되면요. 예. 그때는 탈당을 못 합니다. 경선에서 뭐 적거나 일단 경선에 참가를 한 이상은 탈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경선에 만약에 붙인다면 경선에 붙이기 직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령 이렇습니다. 뭐 수도권 121석 중에 103석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그 대부분이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좋은 곳은 대부분 다 친명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비명계 이런 쪽을 다 이제 신인들이 공략을 하는데 네. 당연히 이 자객 공천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로는요, 아마 그 1월 말 그리고 2월 중순 요 사이에 요 한 보름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명 가까이는 동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명단이 이미 쫙 나와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정봉주가 도전장을 낸 박용진 의원 같으면요, 박용진 의원은 이 당권을 두고 경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후보 나가겠다 이런 예. 얘기했던 분이니까요. 예. 그런데 그 정봉주가 느닷없이 박용진 지역구로 갔단 말이에요. 강북으로. 그럼 이걸 박용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나를 죽이려고 결정을 이미 하고 정해진 오는구나. 거구나. 예.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박용진이 또 다른 결심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지 민주당 내용 좀 지켜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